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늘 유엔에서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자, 혼자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데 미국 국민의 57%가 이렇게 생각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민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이례적인 여론조사까지 숫자가 공개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뭐죠? 일단 오늘 나온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결과인데요. 미국 내에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물었던 겁니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개입, 한반도에 문제가 있을 때 대외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개입을 선호한다는 것이 37%고요. 대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불개입을 선호한다는 게 57%입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고립주의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공견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 국민의 인식도 개입보다는 불개입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만 보면 57대 37이니까 압도적으로 불개입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늘 개입해 왔고 미국 사람들은 아니 왜 남의 나라 분쟁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돈 쓰고 목숨 내놔야 돼? 이런 생각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아니 저는 개입을 하자는 국민 여론이 네. 37% 나온 게 깜짝 놀라겠거든요. 네.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지금 관리하는 일종의 슈퍼파워 아닙니까? 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계속 대들고 있는데 네. 저걸 손을 보겠다는 지지율이 37%까지 적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가 되든 북한을 그대로 냅두면 미국은 세계를 통제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데 네. 지금 그 가능성을 자꾸 김정일이가 불러들이고 있어요. 네. 중국도 지금 당황해서 자꾸 북한 보고 쿨다운해라 그러는데 지금 쿨다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아마 상당한 지금은 이제 B1을 한번 착륙시키는 정도로 끝나지만은 네. 과거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고 났을 때 그때 군사 핫라인으로 클린턴 대통령하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통화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미국이 어떻게 액션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오산에 있는 미국 군속들 떠나라 지시 내렸죠. 1994년 상황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번에 서울공항에 네. 여기서 비행기 타고 떠나거나 오산에 미국 지사 자기 나라로 떠났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자국민이 빠지면 때리는 순서로 가는데 그렇다고 당장 그 작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비역들 들어와라 이런 순서대로 해서 작전을 들어가는데 네. 그때 클린턴이 했던 거는 너무 날뛰니까 북한이 엄포를 때린 건데 군사 네. 핫라인으로 YS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을 하자 그랬는데 YS가 그 속을 모르고 전쟁하면 안 된다고 극구 말렸다는 걸 자랑으로 얘기했죠. 자신이 회고록에서도 네. 자신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그러니까 하나로 미국이라는 사회는 전쟁을 할 수도 있지만 하기 전에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하는 거. 위협을 안 통하면 이제 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미국이 위협을 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개입 선호가 37% 나왔다는 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럼 김태현 변호사, 이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그렇지만 북한이 무력 도발해서 침략할 때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개입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37%에 다 됐는데 북한 문제 한정하면 조금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북한이 침략했을 때 미국은 무력을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찬성이 47%입니다. 반대가 네. 49%, 굉장히 팽팽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입을 하자는 사람보다는 북한 침략 시에 무력을 사용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 좀 더 숫자가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6.25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5만 명의 미군 병사가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남북 간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또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9.11 테러 이런 걸 겪으면서 전쟁, 남의 나라에 좀 너무 이렇게 간섭하는 거는 안 좋다 이런 인식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포인트 차이로 좀 높은데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핵 개발 이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서면서 그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9대 사실상 오차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한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이 절반, 남의 나라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절반.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미국인들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과 목숨을 내놔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트럼프 후보가 우리 한미 동맹 굉장히 걱정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내놨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They have to pay. And you know what? I'm prepared to walk
And if they have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 we have a maniac over there. In my opinion, if they don't take care of us properly, if they don't respect us enough to take care of us properly, then you know what's going to have to happen, Will? Very simple. They're going to have to defend. We will completely rebuild our depleted military, and the countries that we are protecting at a massive cost to us will be asked to pay their fair share. 자, 정당한 몫을 내야 한다고 숫자로 말하자면 이거죠. 미군이 주둔하는데 2조 원쯤 1년에 드는데 절반인 1조 원 정도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매년 1조 원씩 한국은 더 써야 된다. 돈만 더 내면 되는 것인지 트럼프의 생각, 사실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됐으니까 신경 반드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자꾸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네. 지금 트럼프의 주장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네. 어게인 그레이트라고 그랬나요? 네. 지금 미국 넘버원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미국이 슈퍼파워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까박까박 대드는 북한 같은 건 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네. 근데 한국이란 이런 나라들이 어떤 반민이 모니해서 돈도 안 내고 미국의 무임승차라 그러죠. 프리라이드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은 북한이나 지금 대한민국이 만약에 방위조약 미국하고 없어진다고 하면은 중국이 사드 배치하라고 하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국이 이걸 누리는데 단돈 1조 원 가지고 그만한 지위를 누리는데 돈 내고 미국을 존중하라. 아까도 보니까 미국을 존중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겠다 그랬거든요. 다시 네. 슈퍼파워로 가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지만은 북한이 첫 번째로 군대 용어로 하면 빠따를 좀 맞을 거고요. 네. 중국도 상당히 휘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를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겠다. 넘버원이 되겠다는 거니까 이건 아마 국제정치 질서를 다시 잡겠다.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장면 보시고 계십니다만, 이제 많은 사람이 걱정할 때 트럼프가 등장하면 마치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1970년대에 대만을 버렸던 것처럼 그 가능성, 만약에 우리를 버리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큰 틀에 좀 해석이 좀 필요할 시점이 왔습니다. 벌써부터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게 워낙 이제 냉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고 뭐 전쟁을 치렀던 일본과 미국이 지금 미일 동맹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러나 그 미일 동맹이 뭐 100년, 200년 간다는 보장도 없고 한미 동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아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고요. 네. 뭐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70년에 그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수교를 맺으면서 미국이 대만과의 또 단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역시 YS 때 대만하고 단교를 했죠.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만은 당장 아니면 조만간 한미 동맹 관계가 깨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 그런 걱정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만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박하는 고강도의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 총회 현장인데요. 그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nd any country that breaks this basic bargain must face consequences. I urge the leaders of the DPRK to change course and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their own people. 자, 마지막에 본 것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한 동안 북한이 보낸 유엔 대표부 외교관들 모습, 듣고 있는 모습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유엔 무대라는 것이 결국 북한을 압박하는 장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의 유엔 총회 모습은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굿바이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도 다 끝나갑니다. 연말까지가 임기인데요. 오늘 있었던 반기문 총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건배사와 덕담 얘기. 아, 이렇게 덕담을 서로 주고받는구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orn in a village in South Korea, rising to the highest levels of global leadership, and it is a testimony to your courage and your optimism, your imagination, and your will. A village on the island of Samoa declared him officially a crown chief and prince, which I believe is a title that you can keep for life. 김태희 변호사, 저건 무슨 얘기죠? 사모아 섬이 제1추장으로 추대했다?
공식적으로? 2014년인가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사모아를 방문했고요. 근데 사모아에서 있던 한 시우파파라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금 저 화면입니다. 여기군요. 예, 굉장히 환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마타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네. 마타이는 사모아 말로 추장이라는 뜻이고요. 네. 또 투푸아라는 칭호도 받았는데 역시 이것은 왕자라는 뜻을 가진 호칭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뭔가 그 사모아의 어떤 그 민속 의상을 입고 굉장히 환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모아에서 왕자와 어떤 추장의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칭호를 계속 평생 간직하라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조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모아라는 것이 이제 혹시 기후변화, 저 노력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이제 해수면이 높아질수록 이제 땅이 잠길 수도 섬이 잠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했던 반기문 총장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라는 게 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호텔 잡기에서도 그런 대목이 하나 좀 나타나네요. 자, 윤경민 부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맨하탄 같네요. 네, 뉴욕에서 그 유엔 그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 각국 대표단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롯데가 소유한 호텔이죠? 예, 묵은 호텔이 저기 나오는 바로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입니다. 저 호텔이 작년 8월에 롯데가 사들여가지고 롯데라는 이름이 붙었고 실제로 롯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 호텔인데 원래 이제 미국 대통령 역대로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에 묵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저 호텔에 묵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 리커창과 오바마가 만난 호텔인데요. 지금 맨하탄의 위성사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보면요. 요게 이제 길다란 게 맨하탄이고 강 건너가 뉴저지주고 이쪽이 뉴욕주입니다. 맨하탄 한복판엔 유엔 본부가 있죠. 그곳에 의미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호텔 두 곳이 있습니다.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 뭐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롯데가 인수한 팰리스 호텔이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를 묵었네요. 원래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아스토리아 호텔에 묵었었고요. 84년 동안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가 열릴 때마다 네. 그 호텔에 묵었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네. 작년부터 이제 롯데 팰리스 호텔에 묵게 된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이동 백악관이다. 또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이랑 존 캐리 국무장관도 저 호텔에 묵어서 뭐 이동 국무부다 이런 별칭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스위트룸이 1박에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할 정도로 굉장히 네. 비싼 호텔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뭐 이런 게 중국인이 소유하게 된 이 유서 깊은 호텔에 묵지 않은 건 혹시 도청 뭐 이런 걱정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 어느 정도인가 하면 미국이요. 네. 우리가 미국 기술로 한번 위성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중국 로켓에 실어 쏘면 싸다 그래서 거기 실으려고 그랬더니 미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하고 딴 데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거를 미국 걸 다루는 걸 싫어합니다. 중국 민간 기업일 텐데 민간 기업도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미국 대통령 묵는 방에 도청장치 심고 다 그렇게 하나 보죠? 뭐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고 커리도 네. 있고 또 뭐가 있는지 누가 압니까? 예전에 한국의 고위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회담차 한 호텔에 묵었는데 당연히 북한이 장악한 호텔이겠죠. 그 당국자가 보는 앞에서 도청장치 찾는 기계를 보니까 19개의 장치가 한 방에서 나왔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이런 게 일상화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국이 소유한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는 것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가운데 역시 중국이 6.25 전쟁을 생각하는 그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영화를 만들었군요. 네, 뭐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중국이 6.25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를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인데 38선이라는 드라마는 최근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6.25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처음입니다. 6.25를 중국에서는 이제 항미 원조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 대항하고 네. 조선의 조자죠. 조선을 돕는다. 그래서 항미 원조 전쟁이었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6.25 때 이제 당시 이제 우리가 중공으로 불렀으니까 중공군이 남하를 하면서 이제 전쟁 상황이 역전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한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상업 영화입니다만은 중국 당국에서 공무원들한테 저를 보라 이런 통지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결 구도를 강화하면서 체제 결속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당대회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 뭐 곳곳에 있지만 아주 극명한 것이 두 나라가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 항미 원조전을 얘기하셨는데요. 네. 안동에 가면 항미 원조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풀네임이 나오는데 항미 원조 다음에 뭐가 쓰여 있는가 하면요. 보가 위국.
보호가 집 갖자. 네. 그다음에 집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켰다. 결국 뒤집으면 국가를 보위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항미 원조를 해갖고 얻은 결과가 보호가 위고 국가를 보위했다는 건데 지금 그 항미 원조 기념관하고 그 옆에 가게 되면은 그 중국의 만리장성 동쪽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개념이 딱 나옵니다. 네. 한반도에 한국인이 살든 일본인이 살든 미국인이 살든 관계없습니다. 한반도가 반도인데 거기에 상륙한 세력이 중국을 항상 침공했다. 과거에는 여진족이 만주했다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네. 한반도에서 들어오는 위협은 죽었다 깨도 압록강에서 막아야 된다는 게 항미 원조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저 영화는 뭔가 하면 미국에 맞서서 중국을 지켰다는 영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진피적 생각을 반영하는 민족주의 영화입니다. 그럼요, 윤경희 부장. 네. 중국에서는 자신이 도와서 북이 남을 공격한 6.25 전쟁을 두고 결국 자신들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켰다고 설명한다는 논리가 아직까지도 보통 사람들한테 퍼져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게 거네요.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랑 다르게 네.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을 한 건데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중국도 당시 이제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네. 혈맹 관계,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러 갔다. 그런 네. 인식을 갖고 있고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를 집을 보호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 네. 결과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이제 북태평양과 그 태평양 지역의 섬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바다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맨하탄의 호텔 잡는 데에서도 그렇고 또 영화 안에서 담긴 것이 보이지 않게 아주 뿌리 깊은 갈등의 그 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단면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 봤습니다. 윤경민 채널A 문화과학부장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다음 편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